예, 발표를 맡게 된 한마음과학원 소속 교사 정상만입니다. 목차 간단히 이제 볼게요.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와 뉴스에 나타난 가족의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가족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사회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특수성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의 주요한 세계 종교, 기독교, 불교, 이제 과거의 유교까지 해서 거기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수행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규태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평생 동안 천착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한국인의 의식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족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책에 세계 제일의 가족의식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가족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만 나와가지고 최근에 나온 책에는 이걸 객관적으로 고쳤어요. 제목을 보니까 그 수챕터에 가족을 가장 중심에 두는 나라.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한국인은 가족과의 사이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중심을 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벼농사 짓는 민족에게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는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더 철저하다. 이렇게 짚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은 가족 외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이기심을 희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는 우리나라 발전에 특히 이제 산업화, 근대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은 대행 선사께서 이 가족주의의 어떤 위험한 측면을 간단히 이제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더 내용을 보실게요. 일단은 가족주의라는 말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인류학자인 사회학자이기도 한 칼프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거기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와 지속과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 형태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의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 관계 위에 존재하고, 가족 간에 적용되는 가치나 규범이 다른 사회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 영어로 이제 패밀리즘이라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과 관련한 그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크게 뜻인 게 국제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인도로 가서 리메이크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아주 상징적인 그 대사를 뽑았는데, 뭐냐면 파독광부로 가서 간신히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서 다시 베트남전에 기술자로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그 덕수라는 주인공한테 아내가 주저앉으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이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 없냐.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아내에게 늙음하게 덕수가 그 두 번째 대사입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상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공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자기의 삶을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겪을 걸 내가 미리 겪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냐. 그 당시 그 시기를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된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세 번째 대사입니다.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다가 아버지의 손을 놓을 때 아버지가 혹시나 여기서 자기가 가족을 쫓아가지 못할 걸 예감하고 맏아들인 그 덕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너가 장남이다. 자, 근데 그 말을 평생, 너가 그 가장이다, 집안에. 그 말을 평생 짐처럼 짊어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도 다 이제 성장시키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삶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그게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그 근대의 각 집안의 가장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뜻은 전혀 자기가 원했던 삶으로는 어떤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촉구적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가족주의가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 가족주의의 이제 최근의 어떤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완도 초등생 일가족 비극적 선택 뭐냐면 요 CCTV에 잡힌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두 아내가 두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아이를 이렇게 업고서 숙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가 완전 그 정신을 잃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관해서 이 부부가 죽기로 했는데 어린 자식을 같이 죽자고 설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여서 그냥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이제 차에 싣고 같이 바다로 빠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기자협회부에 뭐가 나냐면 우리는 더 이상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사회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 계속 이런 게 나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일반 개인 블로그에는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외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실제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런 식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동반자살이라고 써왔어요. 근데 기자협회부에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써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족주의의 아주 안 좋은 측면 중에 하나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을 때 아이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그거를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결여된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심지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정부의 관계자가 예전부터 그 언론사에 저런 사건 날 때마다 제발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들려온 대답은 아니 그렇다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건 너무 몰인정하지 않냐. 오죽했으면 그렇게 데려갔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언론사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족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국적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어떤 그런 그 부정적 측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특수성, 이제 그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었던 김희경 씨와 이제 철학자 권용혁 교수가 이것에 대해서 공통된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견고한 가족주의가 탄생했는가? 사회적 안전망 없이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5, 60년대 한참 경제 성장에 불을 지피던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그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한 나라가 5손가락에 거의 꼽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개인이 뭔가 실패를 하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굶어 죽게 됐을 때 내가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최후의 의지처가 되고 이제 성역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배타성을 띠게 되고 이제 폐쇄성을 띠게 되고 이게 이제 가족 이기주의로 가게 되죠.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바로 가족 이기주의가 이제 가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의 이제 극한인데 바로 이제 대행선사께서 이 부분을 짚은 본문을 제가 보고서 이걸 쓰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가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며 충유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습과 결합하면서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면서도 또 국가 경제의 고속성장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가족주의를 더 살려서 우리나라 그 성장의 어떤 시너지로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근데 이제 종교 쪽으로 가서 한번 가족에 관한 그 담론들을 살펴볼게요. 자, 공자님께서 이제 그 논어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나와요. 이제 석공이 공자께 말했다. 우리 마을에 올곧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치자 아들로서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에 올곧은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줍니다. 올곧음은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잘못한 행동을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참 정직한 사람이다. 올곧은 사람이다. 석공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자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건 정직한 게 아니야. 올곧은 게 아니야.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보면 유교윤리에서 가족 간의 윤리는 어떤 사회적 규범 같은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인가? 항상 그런 것인가? 자칫 좀 좁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논어의 또 다른 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드럽고 완곡하게 간화돼 부모님이 간언을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말 것이며 힘이 들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유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윤리관을 보면 이게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도 근본적으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제 추론돼서 퍼진 거로 보기 때문에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가치를. 예. 그래서 그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인간적인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우선시한다. 이런 것이 이제 유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가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가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속에서의 큰 가치로서 이제 가족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실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가족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거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세속에서의 어떤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도 때로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읽힙니다. 근데 이것이 더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의 그 창세기인데요. 왜냐면, 자, 아브라함이라고 아주 추앙받는 기독교의 그 조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거의 아주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거든요. 외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제 더 늙어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늦둥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제단에다가.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그걸 따르기 어렵겠죠. 자, 근데 놀랍게도 성서에 보면 그대로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려 장작더미에 놓고 목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말립니다. 그만 됐다. 근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걸 시켰느냐?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한가를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는데 이걸 바치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독교 일화는 유교적인 상식에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아버지가 바친다는 것은.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슬람교까지 합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모범적 사례로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족에 관한 많은 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초기 경전 우다나라는 경에 이제 어떤 이렇게 그 노부인 위사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사와티 성에 위사카라는 노부인이 있었는데 독실한 그 불교도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미친 사람처럼 슬픔에 젖어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위사카요.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손녀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자,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위사카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가 많으면 행복하겠나? 그러니까 그럼 사랑스러운 손주가 많으면 행복하지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사와티 성에 사는 인구만큼의 손주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나? 그럼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자, 그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자, 이 사와티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죽어나갈 것 같은가? 자, 가만히 생각해 삼기더니 위사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2-3명은 죽어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면 이 사와티 성만큼 많은 그 손주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매일 눈물을 흘려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위사카가 뭔가 머릿속에 큰 깨침을 얻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환하게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확실히 깨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불교 이 실제 일화에서 이 부처님께서 가족의 슬픔을 깨우침의 어떤 수단으로 쓰신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행복과 불행이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셨고,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이제 설파하시면서 가족은 이제 애착과 갈등으로 인한 번뇌를 체험함으로써 행불행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는 수행의 공간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불행조차도.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된 큰 스님의 대행선사의 본문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제가 처음에 이것이 중요했던 본문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었던 과거는 일제 식민 통치를 말합니다. 내용상.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남의 곳은 모르고 바다로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재료는 발견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모두 유교로만 했지 그 넓고 넓은 불법의 지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내 가족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여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유교에 대해서 자칫 좀 폄하하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유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짚으신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 가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그린 거거든요. 가족이기주의거든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달픈 역사를 가져온 것도 바로 불교를 등한시하고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관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행선사께서는 유교는 바깥으로 보이는 유의세계의 가치는 한계가 있지만 불교는 유아무의 세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제 미래 사회를 대처하는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불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요 좁은 가족주의의 틀, 즉 가족 이기주의죠. 왜 갇힐 것인가, 아니면 공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행선사의 가족관, 이제 많은 법문 중에 이제 가족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짚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수억 겁에 걸친 윤회 속에서 한철 만나서 함께 살게 된 인연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법가에도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 되고, 부모가 자식 되고,
현생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생의 가족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아야 사실은 참된 자비행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큰 스님의 그 대행선사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거. 가족은 항상 금은 금끼리, 무쇠는 무쇠끼리 모인다. 이제 유유상중의 법칙이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업식을 가진 동업중생들이 만나고 또는 서로 해결해야 할 업보가 있어서 만난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실 때 대행선사가 늘 따라붙는 그 말씀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수행자, 여기서는 아마 출가 수행자를 말하시는 법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야무의 세계를 아우르며 두란인 도리에 대한 믿음으로 가족 인연을 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번뇌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예, 그런 번뇌 자체를 수행의 재료로 볼 것을 주문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행선사의 신행 상담을 담은 생활 속의 불법 수행에 보면은 노름하는 남편, 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자식, 또 이제 방황하면서 또 엉뚱한 데 빠진 가족, 이게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공통점을 찾아보면 먼저 중요한 건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설이라고 표현하시죠. 전화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먼저 그걸 굳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예가 그런 게 있습니다. 3대 독자가 거의 본드인가 마약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퇴학당하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냥 지극하게 관여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장독 씻는 걸 보더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만 속속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 장면을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제 대행선사는 그 부분이 마음이 지극하게 통하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다른 스님들의 그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만 간절히 내도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화 대비된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불교에서 말씀드리자면 전 종정이신 성설 스님의 그 가르침이 있다가 제 이런 부분을 봤어요. 어떤 그 노부살님이 그 남편이랑 30년 가까이 말을 안 했대요. 왜? 아침에 나가면 술 먹고 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성설 스님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남편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매일 술상을 차려줘라.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부살님이 아침에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술상을 차려줍니다. 처음에는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도대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야.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이 그렇게 하랍디다.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런 게 불교인가? 그 송철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송철님을 만나고 불교의 길 듣고서 크게 감화를 받아서 나중에는 불교의 귀의에서 그 지역 신도 회장이 됐대요. 근데 이 일화에서 그 송철 스님은 남편이 부처인 걸 믿어라. 그리고 일단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연결됐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가설이 되어 있다. 특히 가족 간의 가설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그런 식으로. 남편의 마음과 내 마음, 그것이 다 부처님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가족은 자기를 비추는 최고의 거울이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번뇌를 통해 자신의 업식과 업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동업중생이 만난 거고요. 그리고 가족은 내 업식을 자극하고 들추어내는 최적의 도반으로 볼 수 있다. 아마 부부 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느끼신 불자분들 꽤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자, 역행보살이라고 하죠.
왜 저렇게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할까? 그 단계에서 어느 순간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은 치열한 수행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해 드리자면 한국의 가족주의는 경제적 압축 정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커다란 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고 이제 대행선사도 개인과 사회의 발전과 진화를 위해서 그 가족주의의 좁은 가족주의의 가족 이기주의죠.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회학자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행선사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에만 고착된 유기적 삶의 양식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 유아무의 세계를 아우르는 불교적 삶의 양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호법의 윤회 속에서 맺어진 한시적 인연이기 때문에 너무 그 현생의 그 가족에게만 착을 두지 말고 모든 이가 한때 나의 가족이었음을 자각하라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유상종의 원리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 업식을 보는 그런 도반으로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수액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가족이. 자, 근데 제가 이걸 쭉 대행선사의 본문을 쭉 이렇게 모아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행선사의 가족관은 기본적으로요. 윤회와 환생의 전제 위에서 존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실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러나 외국에서도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이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 안 넘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정상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영화에서 나타난 가족의 의미,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우리 사회가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가족의 의미,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큰 스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족의 의미, 수행 공동체, 도반으로서의 가족,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수행 공동체로 만난 이 가족 안에서 부부 간의 그런 사실은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첫 번째 특별 기조연설부터 특별 강연 이렇게 쭉 거치면서 사실은 포용성과 공존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뮤추얼 리스펙트라고 그랬잖아요. 상호 존중하는 거.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의 상호 존중,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큰 스님 법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던졌는데, 예,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질문을 안 하신. 사실 저는 이제 다들 가족 관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경험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생각이 많이 다르고, 또 수행의 과정에서
특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런 존중, 완전한 어떤 그런 독립체로서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권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그 유엔의 인권 규범의 개념도 자꾸 이게 커지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런 존중이거든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오토노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막 30살이 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 아까 큰 스님이 수행 공동체라고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가요? 예, 질문, 예. 예. 방금 이금선 박사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행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대행선사의 그 법문이 그 상호 존중을 넘어서는 존중이라고 이제 체험으로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갈등을 겪을 때 스님께서 지원장 스님께서 답을 주실 때 저보고 스승으로 생각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님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저런 사람 어떻게 스승이라고 생각해. 스님이 결혼 안 해봐서 저런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행할수록 그거였어요. 그의 덕분에 제가 엄청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포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를 포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둘러보는 거더라고요. 포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초점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로 생각한다는 거는 문제가 나한테 있음을 보면 그냥 저절로 수행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각자 서로 연결된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수행 공동체라는 말 안에 많은 포용과 상호 존중을 넘어선 존중, 둘 아니게 보는 그런 게 들어있다고 했어. 저는 정상만 선생님 내용에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행 공동체라는 걸 아까 역행부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짧은 개인적 제가 큰 깨우침을 얻었던 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작은 아버지 댁에서 대학을 시절을 보냈는데 서울에서 근데 작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대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근데 고맙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도 화를 낼 줄 아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서 내가 정말 화를 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를 안 내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근데 군대를 가느라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서 어떤 쌓인 게 많았습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집에 있는데 나올 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니?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차갑게 탁툭 쏜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피해시키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할 때마다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런 경계에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가족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모든 경계가 저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동안 화낼 경계에 부딪힐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향에 내려가는 순간 매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그걸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짚어주는 순간 내가 정말 가족한테 이렇게 차갑게 화를 내는구나. 그때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족 중에서 늘 그 자기한테 트러블을 익히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오히려 수행을 시켜준다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그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좀 마음을 괴롭게 하면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맞아서 도반이 아니고요. 보왕삼매론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끼리 원림을 이루라. 예, 그런 측면에서 도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가져다주는 그런 번뇌 이런 것은 오히려 악역을 하면서도 나를 키울 수 있게끔 너를 자극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 그 예전에 초기에 절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정말 심하게 싸웠을 때는 새벽에 절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이 굽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스님들의 가르침은 그때 할 수 있어야 된다였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가족은 훌륭한 부반이 될 수 있다. 뜻이 맞고 안 맞고를 넘어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답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네, 선생님. 저는 동국대학교의 이석헌입니다. 현재 그 대행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발표를 듣고 정말 좋은 주제를 선택하신 것 같다. 특히 가족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에서 특히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살짝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유학, 그러니까 유교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하고 학하고의 개념 차이는 정확하게 있는 측면을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역적인 측면만 바라보셔서 가족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시는 측면은 되게 좋았으나 그 너무 지역적이어서 확장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되게 궁금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주제 자체가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찾아보자 였었는데, 스님께서는 실천하고 실행을 되게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아야 되고 관을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는 방향성이 스님의 입장과 일치를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 질문의 취지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좀 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도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송철 스님과의 어떤 약간 그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분을 짚었는데, 뭐냐면 제가 생활송의 불법 수행에 이제 가족 문제로 상담한 것들을 쭉 읽었어요. 이걸 쓰면서. 근데 공통된 걸 찾은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하면서 일단은 연결된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걸 공통되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식에 대한 그 질문이든 남편에 대한 질문이든 다 똑같이.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행선사께서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없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행선사께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대하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딱 눈에 보이는 거에 욱 올라오니까 자꾸 뭔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톡 쏘는 말을 하게 되고 막 비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말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내라는 거야, 먼저.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밑에 믿음이 굳건하게 연결돼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부드럽게 말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대행선사의 그 상담 법문집을 전부 이렇게 통합해 보기로는 제일 언제나 공통되게 밑바탕에 깔리는 것은 둘 아닌 믿음이다. 앞에 보이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고하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것이 결코 벗어나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는 거라면. 예. 특정한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 그 토대 위에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걸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신 정상만 선생님 감사합니다.